2026년 초 러시아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처럼 망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익은 1년 만에 24%나 급락했습니다. 크렘린의 비상기금은 전쟁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직접 올리가르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통로가 언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갑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했을 때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재 때문에 서방 시장에서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러시아산 석유가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석유를 사야 했던 나라들에게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주 만에 원유 배럴 가격이 70달러에서 116달러로 올랐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자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수출해서 돈을 금고에 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취약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폭발 장면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폭발 뒤 숨겨진 것을 분석합니다.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금융 중심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압박하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에 석유를 엄청난 할인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여전히 석유를 사주고 있었죠. 2025년 12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한 배럴이 40달러 이하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59달러로 계획되어 있었죠. 그 차액은 국가 비상금에서 충당됐는데 전쟁 전 1130억 달러였던 비상금이 52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군사비 지출은 연간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돈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상 전체를 이끌어갈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군대, 공군, 해군이 충분하지 않은 작은 나라가 핵 강대국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기억해두세요. 그 답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공포는 즉각적으로 퍼졌습니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석유를 할인해서 팔던 러시아는 갑자기 이 위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자체도 전 세계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게 푸틴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로 그 나라가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가 크렘린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하지만 그게 2026년 3월의 현실이었습니다. 푸틴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단지 수출만 하면 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종류의 무기를 2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조직적인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 적을 물리칠 수 없다면 그들의 자금원을 공격하세요. 2025년 한 해에만 120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목표물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 가능한 드론의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새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리우티리을은 우크라이나어로 사나운이란 뜻의 개발한 공격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사거리가 1700k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더 가벼운 버전은 2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은 50에서 75kg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자율 항법을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한데, 이 드론은 조종을 위해 무선 신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이미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이 이 드론에 대해 훨씬 덜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들은 신호를 차단하도록 만들어졌지 아무런 신호 없이 비행하는 표적을 격추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우크라이나 드론이 직선으로 1700km를 비행해 코미 공화국에 있는 루코일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Вот летит. Еще в НПЗ. 우랄 산맥까지 갈 뻔했죠. 이것은 전쟁 전체에서 확인된 가장 장거리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록이 1500km였습니다. 그 전에는 1000km였습니다. 사거리는 매달 늘어났습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시설들을 방공 시스템으로도 격추할 수 없는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의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발트해에서 대규모 공격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들의 계획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계획은 달라스 애널리틱스라는 미국 정보 회사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드러낸 내용은 크렘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로스네프트가 정유소 주변에 건설 중인 8가지 유형의 물리적 장벽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철 케이블 네트, 건설용 비계, 적재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것, 크레인 부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정유소를 드론의 시야에서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막은 목표를 찾기 위해 눈을 사용하는 것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륙하기 전에 목표 좌표를 입력받습니다. 연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문서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스네프트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물리적 보호는 보호 대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일련의 구조적 조치입니다. 러시아 최대의 석유 회사는 내부 문서에서 자신들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새벽,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1000km만 넘는 영토를 가로질러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 항구,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연료 터미널에 불이 붙어 화염이 적재 지점과 그곳에 정박해 있던 두 척의 유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지역 주지사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공격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해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위성 사진에는 러시아 내 200km에 달하는 연기 기둥이 포착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우스트루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스트루가는 러시아 발트해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 항구입니다. 이 항구만 해도 하루에 약 70만 배럴 석유를 처리하며 이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3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이 터미널에 도착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불길은 100m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불빛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지역 주지사는 이를 경미한 화재라고 불렀습니다. 위성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 드론들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레닌그라드 지역에 있는 키리시 정유소를 노렸습니다.
티네프라고 불리는 이곳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소 3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연간 2천만에서 2,1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하며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6%를 차지합니다. 공격으로 인해 원유 주요 정제 시설과 정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다른 시스템들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없으면 생산이 단순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들은 다시 우스트루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프리모르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스트루가로 갔습니다. 총합적으로 3월 말까지 우스트루가는 10일 동안 최소 5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일주일도 안 되어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3월 29일 끝나는 주에는 두 항구에서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22척에 불과했으며 그 전주에는 37척이었습니다. 수출된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에 미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불과 7일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억에서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2개의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자금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날려버렸습니다. 몇 주 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전쟁이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계획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석유 공급 혼란. 그리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를 다른 항구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들은 좋지 않습니다.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는 이전 공격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과 태평양의 항구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저장소에 있는 석유는 드론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는 또한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휘발유의 해외 판매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공지에 몰렸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반면에 젤렌스키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파트너들로부터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도시와 발전소 공격을 멈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협상 중입니다. 이것은 1944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1944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연합국들은 독일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료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비행기들은 휘발유가 없어서 땅에 버려졌고 탱크들은 디젤이 없어서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전쟁은 약 1년 후에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략을 우연히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는 분대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전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합군은 이것을 알아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각각 20만 달러짜리 드론으로 말이죠. 처음 했던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작은 나라가 핵 강대국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발트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셈법이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이 공격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푸틴의 전쟁 기계의 끝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마다 바로 이런 분석을 군더더기 없이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